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모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이 됩니다. 무엇보다 비대위원 구성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계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나 당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21일 비대위원장이 지명되고 난 이후에 공개 일정 없이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몰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이제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계파를 초월한 어떤 능력 위주의 인선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뭐 젊은 피로 꾸려야 한다는 당내 요구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김 의원님 보실 때 한동훈의 비대위 어떤 특징을 갖게 될 것인지 예상을 좀 해보죠. 실력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무슨 이미지라든가 어떤 화장, 이뉴한 혁신위가 과반수 이상 7명이 여성이었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1970년 이후 출생이 전체 12명 중에서 10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이뉴한 혁신위가 그런 식의 구성으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실패했는데. 자, 그렇다면 한동훈의 비대위는 상당히 현재의 시대 정신을 상징하고 포옹할 수 있는. 예. 자, 그렇다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민생과 공정이라고 봅니다. 민생과 공정. 제가 민생과 여쭤보려고 공정. 했었는데 말씀해 주시죠. 예. 민생과 공정. 예. 자, 그럼 그런 면에서 네. 단순히 나이가 젊다고 해서, 예. 그 단순히 여자라고 해서, 예. 단순히 MZ 세대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비중을 실어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네. 노장 정도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예. 당내 사정을 모르니까 일단은 뭐 일부 중진급도 배치를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가장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검사 출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검사 출신. 의식적으로 그건 안 할 거란 배제할 거란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야권의 무슨 뭐 검찰 공화국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세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은 최대한 줄일 것 같고 26세 이준석을 등용을 했던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예. 그런데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26살짜리를 중용한다고 해서 그게 화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뉴한 혁신위에도 23살짜리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든 30대든 젊은 사람을 채용을 할 때는 예. 어떤 민생과 공정과 연관된 국민들에게 상당히 관심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내용 위주의 인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보여지는 건 물론 뭐 이념 혁신위가 뭐 보여주는 게 뭐 실력이 없었다는 얘기보다는 그때보단 더 능력의 내실을 기할 거다 말씀이셨는데 박 교수님 보실 때 뭐 제가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가 어떤 특징 가질 것이며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시대 정신은 김 의원님께서는 민생과 공정 얘기하셨고 노장정이 적절히 섞일 거다 예상하셨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저는 시대 정신은 지금 뭐 상식과 공정 아니냐. 여전히 상식과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식과 공정 속에서 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기대감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1년 넘게 30%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채워주고 있지 못해요. 지난번 인요한 혁신위도 그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도 그렇고 결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인적 쇄신으로 가는 거예요. 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을 바꿀 수 없으니까 목마른 사람이 울 파는 거예요. 결국은 당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을 바꾸는데 어떤 사람들로 바꿀 거냐? 지금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건데 결국은 뭐 선거를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당장 내년 총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뭔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인사를
뽑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한동훈 장관을 땡겨 쓴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올라올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소위 미래 권력을 미리 땡겨서 쓰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으니까 미래 권력을 땡겨서 이 사람이면은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컨셉을 잡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으려면 예.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혔으면 그 한동훈과 어울리는 시대 정신을 담아야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소위 말해서 7, 8, 9 세대. 그러니까 민주당의 5, 8, 6 세대와 어떻게 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7, 8, 9 세대라고 하는 그 컨셉이 결국은 다음 국민의힘의 어떤 총선 필요한 전략으로서 예.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젊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의미가 없죠. 왜? 이미 수많은 비대위나 최고위원들 중에 20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젊다라는 거 말고 뭔가 그 의미, 그러니까 이제는 소위 민주당은 기득권이니까, 기득권 세대니까 그 기득권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좀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정치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예. 그러면서 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에 포진을 시켜서 네.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칼라, 새로운 비전, 이런 것들 이 안에 담아 녹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7, 8, 9 세대, 뭐 하태경 의원이 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아까 이제 노장정의 적절한 배치를 얘기하셔갖고 뭐 이 7, 8, 9 세대로만은 안 된다는 의견이셨는지 그 부분 좀 덧붙여 들어보겠습니다. 물론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법무장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궤도의 정상적인 궤도의 파격적인 이탈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혁신의 수를 두더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내용 이런 걸로 접근을 하지. 굉장히 무슨 파격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7, 8, 9 세대도 물론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이거 아닙니까? 예. 하지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것은 일종의 기본이고 그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뭔가 정책적, 노선적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경력이 우리 사회의 민생과 공정과 연결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성공 스토리, 감동 스토리, 주목 스토리를 줄 수 있는 인물이면 등용을 하는 거지. 단순히 일단 화장을 고치는 의미에서 우리는 7, 8, 9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박근혜 비대위가 2012년에 성공한 주요한 이유는 나이 많은 김종인 씨를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26세 이준석을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주요한 이유는 그런 사람보다는 정책이었죠. 정책. 당시의 시대 정신을 읽고 중도층 확장이 필요하다는 전략으로 김종인 이 부위원장이 주도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 노인연금, 당시만 해도 이제 복지가 굉장히 시대 이슈였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근혜식의 한국형 복지라는 카드를 내세운 거죠. 그래서 중도표를 흡수할 수 있었고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1차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으로 인선을 하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런 비대위로 어떤 정책적 변화와 혁신적인 노선을 제시할 것이냐. 예. 이것에 상당히 주안점을 둘 걸로 봅니다. 네, 좀 전에도 이제 김 전 의원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게 그 2011년 박근혜 비대위입니다. 그때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도 이렇게 파격 인사를 등용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비슷한 결로 파격 인선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도 아주 파격적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완전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인사로 싹 바꾼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7, 8, 9 컨셉이라고 하는 걸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책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시대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11년 이제 박근혜 비대위 얘기했는데 이 당시에 사실은 뭐 진보 정당에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내왔었는데 예. 노인 기초소득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 경제민주화 이거를 안을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정책에서의 파격이었습니다. 그게 박근혜 비대위 이름도 뭐 당 이름도 바꾸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왔어요. 와, 보수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와닿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그런 정책을 과연 내놓을 게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20대들을 등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대들의 그런 그 문재인 정부에서 느꼈던 불공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파격적인 정책 지난 대선 때 많이 내놨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는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한다던가 이런 파격만 보였거든요. 그럼 한동훈 장관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정책을 과연 얼마만큼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게 있었다라면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가져다 쓰지 않았을까요? 좀 그런 점에서 저도 정말 파격적인 시대 정신을 담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결국은 어떤 그 컨셉, 인적 쇄신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이런 모양새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네, 한 장관이 얘기하는 능력 위주의 인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관심껏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 전 장관하면 거침없는 직설화법 같은 것 등으로 이슈 몰이를 한 적이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실 정치인으로 데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크게 주목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6일에 이제 전국위원회 의결 후에 수락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김 의원님 보실 때 어떤 메시지 담길 것 같고 또 보실 때 이 메시지는 담겨야 된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수락 연설의 주제는 변화와 혁신이 될 거로 저는 봅니다.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도 살아야 되고 국민의 힘도 살려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도 구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본인이 일단은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변화와 혁신이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느냐? 저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는 요구하는 대통령과의 관계,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서 수평적 당정 관계로 가고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는, 그리고 앞으로 닥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아주 민감한 이슈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홀로서기 내지는 바로서기,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이런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방향을 저는 천명할 것으로 보고 예. 그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과감한 인적 쇄신의 어떤 시사점도 던질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 유리한 지역에서 이 뭐 국회의원을 오래 했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중진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대우받고 이 대접받고 다시 공천을 받고 이런 식의 어떤 이 관행에서 탈피해서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진짜 공천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구나. 예. 그리고 이 보수 여당의 텃밭에서도 과감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라는 어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나 뭐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공정과 혁신이라고 하는 공천의 원칙 이런 것도 우회적으로 아마 천명할 걸로 보이고 예. 그리고 야당에 대한 공격도 상당히 수락 연설에 저는 부드러운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갈 걸로 봅니다. 법치에 대한 강조,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국민들 앞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회적인 언급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본인이 그동안에 뭐 나는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는다. 예. 여의도 300인의 문법보다는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하나 뽑힐 만한 그런 수락 연설을 준비할 걸로 봅니다. 당내 또 야당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예상해 주셨고 변화와 혁신을 짚어주셨는데 박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게 딱 짚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예상해 볼까요? 좀 김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그 일성 연설을 한다면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겠냐라고 저는 좀 물음표가 생깁니다. 말을 할 수 있는데 쉽겠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지, 기동의 여지가 과연 크냐. 지금 이게 윤석열 당이지 한동훈 당이 아니거든요. 비대위원장 완장체였다고 마치 자기가 새술에 새부대 담듯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비대위원장 됐습니까? 김기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현 윤석열 정부의 혹시 윤심이에요. 그런데 윤심과 거리두기를 한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마도 수락 연설에서 거의 대부분은 야당 심판론 그리고 86 기득권 심판론 이게 가장 주가 될 겁니다. 그게 주가 되고 예. 여기에 양념으로 현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목소리를 내겠다 정도. 그러니까 당정 관계 변화에 대한 그렇죠. 부분, 이런 거를 양념으로 넣는 정도지. 그래서 저는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국민 표준어를 써야 돼요. 근데 국민 표준어로 한순간에 변할 수 있을까? 혹시 서초동 사투리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사실 우려도 드는 면이 있는 거죠. 네,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 오늘 28일에 국회 본회의에 쌍특검법이 자동 상정이 됩니다. 오늘 이관섭 대통령실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의도가 있는 법안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한번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 특검법이 독소 조항이 많은 악법이라는 이 지론, 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공유하는 거예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우선 그 시기가 총선을 앞둔 이런 시기에 대통령 부인을 특검법으로 조사를 해서 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이제 특별검사를 국민의힘은 빼고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고,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논문 표절이라든가 또 기타 코바나 콘텐츠 때의 일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인지하는 다른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특검법의 이 조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유동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검이 자의적으로 이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명품백 논란 같은 것까지 포함시켜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독소 조항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시기상 총선용이고, 만약에 이것을 특검법 내용대로 그대로 하면 민주당이 이것을 총선을 위한 선전선동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부권을 무슨 예를 들어서 총선 이후에,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 같은 것은 한마디로 일축할 것이며 거부권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70%가 특검에 대해서 찬성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부분도 정면 돌파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그렇다면 방식으로? 예. 지금 그 문제하고 연결돼서 특검법 논란이 굉장히 거세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상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면에서 정면 일종의 내고를 할 걸로 봅니다. 이 문제는 결코 덮고 지나갈 수가 없다. 특검법은 거부권을 분명하게 행사를 하고 그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되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나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같은 것을 유도함으로써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함정 취재고 몰카 공작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것은 일면이고 또 하나이면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된 김영란법 위반 혐의의 사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야당의 공세가 더욱더 거세질 거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반발도 세지겠죠. 반발이 세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동시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그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의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있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있도록 만들 것이다. 네, 특검법이 네. 독소 조항이 분명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전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한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봐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저 장관 그만두시기 전에 예. 독소 조항이 많은 악법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언론, 그러니까 소위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에서 막 그 말싸움 주고받을 때는 팩트를 가지고 말싸움에서는 이길지 모르지만 이렇게 언론에 규정을 하는 문제는 기자들에 의해서 팩트 체크로 하나하나 다 반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소 조항이라고 그랬는데 과거 특검 때 야당 추천 검사 없었나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없던 게 아닙니다. 없던 걸 새로 만들었으면은 타겟 뭐랄까 소위 표적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점. 지금 시점이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작년 요맘때부터 특검 요구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야당에서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특검 실시하자고 그랬는데 당시에 여당이 반대해서 지금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이제서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반대로 얘기를 해서 이건 전 내로남불이라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의 소위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일주일에 막 서너 번씩 법원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소위 말씀 악용의 소지가 없나요? 악용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야당 대표는 악용해도 되고 대통령의 부인은 악용되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김진 위원님의 그런 그 고언 이 부분 굉장히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결국은 정면 돌파하십시오. 대통령에게 이거 정면 소위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국민들에게는 차별화로 납득이 됐다. 보이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고 총선 이후로 미루고 이걸 국민 눈에서 보면 뭐라고 보이냐면 선거만 피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첨언하시죠. 예. 제가 얘기해도 네. 돼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2년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소돼서 재판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자,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법원이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재판을 총선 이후로 미룬다? 이런 사례는 없고 이런 원칙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원칙이 있냐면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앞뒀을 때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에 준하는 인물에 관한 수사는 만약에 그것이 새로운 수사라면 이재명 대표처럼 2년 동안 지속된 게 아니라 새로운 수사라면 선거 이후로 다 미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맞붙었을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을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 비자금 폭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뤘어요. 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2007년 그때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한 특검법은 대통령 선거 투표일 이틀 전에 통과됐지만 실질적인 특검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됐어요. 상식과 원칙으로 봤을 때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 자, 그것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다름도 아닌 문재인 정권 때 철저하게 이잡듯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지금 와서 총선을 서너 달 앞두고 특검법으로 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을 이것이 과거 사례에 비해서도 맞지 않고 이재명 대표 케이스와도 다른 내로남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26일에 한동훈 비대위 출범과 맞물려서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다음 날이죠. 탈당 디데이를 27일로 제시한 상태인데 한 전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끊어야 할까?
끌어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뭐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회동 가능성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크게 필요성을 느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 대표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이미 그 비대위의 구성 자체가 예. 한동훈 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잡으려면 이준석 전 대표를 잡을 수 있는 카드를 내놓을 카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려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를 얘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잡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새술의 새 부대를 담듯이 지금 진용을 꾸리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만나서 잡을 수 있는 카드도 없고 결론은 회동으로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설득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만난다면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되니까 이 분열의 책임을 결국은 떠넘기기 위해서 어떤 만남용, 사진용 그래서 우리 이렇게 노력했다. 이 정도 흔적 남기기를 위한 만남은 있을 수 떠넘기기 있지만 위한 명분을 위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끌어당길 필요성이나 또는 그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큰 카드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의견이셨는데 김 의원님 생각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아니 일부에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라 이런 식의 건의를 하겠죠. 일부에서는. 그러나 그 건의 자체가 현실 상황에 맞지 않고 한동훈 장관은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판단을 내릴 겁니다. 예. 왜냐? 자 보십시오.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인격적으로 인성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논란은 다 차치하고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을 하는 것. 첫째,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자 그리고 그 노란 봉투법 있지 않습니까? 예.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일종의 대응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노란 봉투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것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방송 3법, 예? 이 방송의 지배 구조를 시민단체라든가 이제 기타 외부 세력에게 많이 할당을 하는 이 방송법 세 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것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정 사건 이것도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면으로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해서 지금 형사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박정훈 전 대령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정책 문제에 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180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설득을 해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주저앉기라도 하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에 아마 정치는 생물이니까 만나는 모양새를 적당히 갖춰서 탈당과 분열의 책임을 이준석 전 대표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이런 모양새는 갖출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것은 물 건너 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남을 가졌거든요. 여기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당의 통합 비대위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남이라 좀 관심이 가져지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정치는 상대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앞으로 얼마만큼 파괴력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혁신위도 하고 비대위도 하고 7, 8, 9다 아니면은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차별성을 드러낼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에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저 한동훈 있잖아요. 우리 비대위 있잖아요. 이러면서 있는 기대감 없는 기대감 끌어모아서 그걸로 선거 치르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내분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분 사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결국은 공천 밥그릇 싸움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사실상 신당을 이미 뭐 기정사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 내부의 분위기는 거의 뭐 판정성인 것 같아요. 별로 큰 뭐 내상이 없다. 그래서 뭐 민주당 내에 크게 호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쨌든 마무리는 줘야 돼요. 마무리를 지으려면 결국은 누가 나서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나가려면 나가십시오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이낙연 대표로 가는 표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끌어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최종적인 마무리는 결국은 뭐 소위 원로라고 할 수 있는 3총리 중에 두 분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마지막으로 나서서 중재도 해보고 그리고 노력도 해보고 이래도 안 된다 그랬을 때 어떡할 거냐. 예. 이랬을 때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좀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사실상 내부 분열에 고비 클라이막스를 넘고 있는 거고 이 클라이막스의 끝은 이분들이 결국은 뭐 신당 창당을 막던지 아니면은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뭐 민주당에게 힘을 몰아줍시다 이쪽으로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로 넘어가는 그런 고비를 지금 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럼 민주당 밖에서 보시기에 이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세균 전 총리는 이미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선을 딱 걷어요. 나는 통합주의자다. 당의 통합이 중요하다. 예. 김부겸 전 총리는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정세균, 김부겸 두 사람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이 코너에 몰려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뛰쳐나가서 신당을 만들자니 힘이 없고 명분이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만든다고 얘기는 해놨고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제3지대에 있는 신당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뭐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류호정 이런 사람들끼리는 뭐 연합 제3지대 정당을 만드느니 얘기가 오고 가도 이낙연 전 대표는 거기 쉽게 해서 끼워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퇴로를 찾고 있다. 유턴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접고 내려놓고 포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재자, 다리, 완충지대 역할을 정세균, 김부겸 두 사람이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 세 명의 전 총리가 회동을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당내 민주주의의 활성화라든가 공천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화답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극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서 장시간 회동을 해서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공정한 공천에 관한 여러 가지 합의도 또 좀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이낙연 전 대표를 당내에 머물게 하는 예. 중재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중재 역할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권양순 여사 또 문 전 대통령 예방을 할 예정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 대표 개인기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통합 행보도 그렇고 아까 지금 김 의원의 말씀도 그렇고 김 전 의원의 말씀도 그렇고 어떤 거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만 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여권의 소위 말하면 쇄신 이런 그 흐름들 이것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능동적 대처가 정치는 필요하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뭐 연초고 이런 말 연초고 또 총선을 앞뒀으니까 예. 봉화도 방문하고 뭐 김해도 찾아가고 네. 그러는 거지만 저는 거기서 앞서서 얘기했던 그 내분을 갖다가 마무리를 짓고 어떤 그 힘을 모으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근데 시점은 조금 그때 뭔가 통합선언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소위 말해서 정리 다 해놓고 이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물러나도 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즉 만약에 이낙연 대표를 설득하지 못하고 네. 분당했을 때 그때는 자기 중심으로 간다 이런 B플랜을 이미 세워놓고 있는 거고 이 B플랜 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잘 되면 통합으로 가는 거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메시지도 나올 수 있지만 안 되면은 나 중심으로 간다. 이게 아마 선언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김 전 의원께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 어떤 것이었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저는 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일종의 이재명 대표의 굳히기 작전이라고 봅니다. 굳히기.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고인이 됐죠. 이제 노무현 세력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하게 며칠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도당에 특별당비 500만 원을 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을 한참 보이고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체제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들어줬어요. 저는 그때 벌써 이것은 게임은 끝났다. 최대 세력인 친문 세력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줬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찾아가는 것은 이제 연말 연초 인사 뭐 이런 것이지만 이제 굳히기로 자신의 정통성을 굳히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에 대한 마지막 카운터펀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